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성명서를 한 번에 바꿔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원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줬고요.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강력하고 만장일치면 모호하지 않다. unambiguous. 이걸 갖다가 두세 번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외워서 나갔어요.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평행했던 거. 동시에 지고 가겠다고 파월 의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버린 거예요. 고용을. 어떻게 보면 정치일과 같이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학자나 교수를 보아왔던 거기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중앙은행장이.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독창성이 AI다.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어떤 측면에서 약간 트럼프와 비슷하다는 그런 측면도. 베센트하고 만난 거를 유용하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재무부가 하는 일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리고 워낙 베센트랑 머시가 친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채권 매입 이게 결국 재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QE를 중단하고 싶어도 재무부에서의 이 채권 스케줄하고 맞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약간 은연중에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계속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재무부 장관하고 계속 보조를 맞춰 간다는 거는 언젠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위험하긴 하다. 오늘의 문제는 재무부의 이자 비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베센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 할 거예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케빈 워시 의장 첫 FOMC인데 사실은 뭐 동결을 했다, 뭐 기준금리의 향방도 그렇지만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이 내용부터 한번 다뤄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이셨나요? 사실은 그 두 가지 책무 중에서 이번에 그 고용을 상대적으로 좀 포기하고 분명한 어조로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약간 매파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오늘만 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 5개의 태스크포스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그 전에 파월 의장의 5년과는 다른 향방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다들 매파적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매파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점도표나 뭐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케빈 워시가 이제 앞으로 점도표도 안 할 거고 SEP도 안 줄 거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안 냈는데 그걸 근거로 매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진짜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고 좀 성명문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이제 폐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는 사실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위원들의 전체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요번에 그 성명서를 봤듯이 딱 딸랑 한 장, 그것도 반장에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의장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지역 연준 총대들이 있지만 성명서를 한 번에 바꿔버리잖아요. 이 정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원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줬고요. 그에 따라서 태스크포스가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가 없애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이었다는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 그 제목에 썼지만 이것이 오늘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케빈 워시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강력하고 만장일치고 모호하지 않다. 특히나 모호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클리어라고 쓰면 되는데
unambiguous라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에 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뭐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 단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학적인 단어거든요. 네. ambiguous, ambiguity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것을 갖다가 unambiguous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유유 똑같이 이렇게 라임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과 하나. 두 번째는 보팅입니다. 투표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점도표에 대한 투표를 뭐 어떻게 보면 예, 모식 안 했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나오더라고요.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나요? 아 저는 예, 못 봐서.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음. 자기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19명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투표권은요 12명밖에 12명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도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견 개진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19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9명 대 9명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뭐 동결과 그다음에 인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외에 9명이 어떻게 보면 9대 9인데 자기가 거기에 넣었으면 캐스팅 보트가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랬겠죠. 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번에 금리 인하나 어떻게 보면은 동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보여줬던 그런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왔을 때는 보통의 케빈 워시는 이전에 어떻게 보면 연준 이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호키시한 매파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특히나 QE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태스크포스에서도 발란시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태스크포스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던 게 굉장히 의외적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정작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점도표에 자기가 점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 그 던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 거기 던졌으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설날설레 구설수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던졌으면 무조건 금리 인하에 던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나 예,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많이 나왔겠죠. 게다가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베센트하고 얘기하는 거 모두 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기자단에서 베센트와의 관계, 특히나 조찬 회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3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고요. 지명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의를 했느니 아니면 대화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코멘트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지금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숙명을 받아온 사람 이것들을 떨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매파적일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게다가 이번에 점도표에 대한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번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을 조금 더 매파적으로 예, 조금 더 호키시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기하고 점도표 제출을 거부하고 보면은 기자회견도 짧고 또 성명서도 분량이 굉장히 축소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방금 이제 뭐 매파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나중에 비둘기로 돌아가기 위한 트럼프의 손을 들어서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한 그런 미리 밑작업인지 아니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할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해석은 어떠신가요?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자신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하지 않고 나는 인상을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지 않고 나는 유동성을 갖다가 흡수해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예를 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간 그 매우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연준 위원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습니다. 재미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od family fight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연준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 그걸 갖다 패밀리 파이트, 가족들 간에 어떻게 보면 실랑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의사록을 봐야겠지만 안에서 굉장한 충돌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얼마나 얘기가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그 과정에서 투표를 갖다 12대 0으로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것을 복마전과 같이 밑에 깔아놓고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갖다 많이 숨을 죽인 거죠. 나는 투표도 안 할 거고, 그죠? 점도표에 대한 뭐 의견 개진도 안 할 거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 보겠다는 스탠스로 나온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된 어떻게 보면 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케빈 워시 의장은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보면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지금 금리가 많이 시장 금리가 올랐어요. 지금 시장 금리가 올랐다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 금리 특히나 10년물 국채가 많이 올라갔다가 물론 내려오긴 했지만 많이 오르면 모기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단이 얘기할 때 모기지, 주택 시장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벌써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특히나 주식 시장은 좋으니까 아주 좋은 쪽에서는 그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좋고 실업률도 낮고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것이 이제 금리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모기지는 지금 굉장히 벌써 높은 상태거든요. 기준금리가 5%, 4%까지 간다면 모기지는 그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에 조금만 영향을 줘도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답변에서 뭐 현재의 금리 상황, 경제 상황이 제약적이냐, restrictive 하냐는 질문이 2번이나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례를 들면서 uneven 그것은 상황마다 섹터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섹터마다 다르다는 거 주시장에는 뭐 조금 덜 제약적일 수도 있지만 모기지 시장, 주택 시장에는 조금 더 제약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든 건 뭐냐면 주택 시장이 조금 제약적으로 가더라도 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투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더 들렸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주신 그 기자회견문에 이런 거 보면은 일단 통방문이 아니라 이 발표문을 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고 근데 저는 사실 두 번째를 더 전 중요하게 봤거든요. 뭐 높다라는 것만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높은 게 사실은 내가 보는 핵심 물가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 때문이야라고 저는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를 잡겠다는 저 얘기를 그냥 전체적인 물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케빈 허시가 청문회 때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에너지나 음식료나 이런 거 안 볼 거고 소위 말하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물가를 앞으로 얘기할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저 물가를 잡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을 제외하고 잡는다라고 하면 그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걸 또 역시 매파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 통방문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지 얘기해 주시면 네, 어떨까 보면서 또 싶은데요, 설명해 제가. 주시면 볼까요? 예. 네. 안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맞아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동문서답을 한 게 있거든요. 이분 동문서답 특기입니다. 특기. 정문회 때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문서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일시적이냐 아니냐의 그런 질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만 찾아볼게요. 제가 아침에 천천히 써가지고 찾으셔도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발표문에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질문 4번인데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이런 문제들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근본적인
이 기저 요인 때문인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청문회 때는 뭐 기저에 더 방점을 찍어서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자기는 뭐 일시적인 그런 거보다는 중장기적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플랜을 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 질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연준은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듯이 뭐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트럼프와 같은 비슷한 답변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딱 생략하고 나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이분은 꼭 어떤 신념이나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나 아니면은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I라는 1인칭을 씁니다. 1인칭을 쓸 때 굉장히 보십시오. 보면은 대부분은 커미티라는 얘기를 써요. 1인칭에 대해서. 커미티는 내가 커미티, 예를 들면 주관적이나 아니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이 들어갔을 때는요, 대부분은 커미티라는 얘기를 씁니다. 책임을 좀 덜 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냐 하면 마지막에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또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예를 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아예 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기로. 나를 I 1인칭에 대해서 I를 쓰지 않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반드시 어떻게 보면 욕을 안 먹는 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처음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많이 느껴졌던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뭐 앞에는 대부분 보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혹시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간단하게만 좀 간단히만 정리해 할게요. 너무 주실까요? 간단하니까. 네. 좋아요, 좀 간단히. 예. 중요한 변화는요.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했습니다. 시사점은 뭐냐면 취임 전부터 했던 그 예를 들면 방점이 그대로 실행된 거예요. 예.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했죠. 네. 게다가 미사 요구 다 빼버렸죠. 반장으로 성명서 줄였죠. 다 이만큼 연준의 의장의 맞아요. 파워가 강하다는 거. 두 번째 S&P 경제요약 전망. 이거 지금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 어떻게 될지 안 몰라요. 낼지도 몰라요. 지금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하는 것을 갖다가 권유하고 있대잖아요. 예, 그것을 갖다 전망치를 내라 다른 부분부터. 그래가지고 오늘 기자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한테는 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망치를 내라 그러고 본인은 안 내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뭐가 있느냐,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얘도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딴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점도표 금리 전망에 있어서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오늘 팽팽했어요. 연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 상황 어떨까요 지금? 그게 12대 0이었을까요, 과연? 예. 왜 12대 0이라 굳이 성명서 맨 앞에 썼을까요? 그런 경우 없었잖아요. 보통은 마지막에 누가 반대했는지 써줬었는데. 반대했는지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제 어디서 봤는지 이게 공식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9명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고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여는 지방은행 총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들기가 쉬웠다. 왜냐하면 몇 명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새벽에 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커피 값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그냥 가서 밥도 먹고 만나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걸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화하고 만나고 예. 설득하고 뭐 그게 일인 거죠. 네고시에이션. 특히나 미국 문화는 그런 거잖아요. 토론을 해서 토론의 디베이트의 문화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픈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각기 또 얘기 그 전에 얘기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당장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만장일치가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몇 명 설득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12대 0이 가능했다. 가장 간단하게는요. 3주 뒤에 의사록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예, 그 의사록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부분은 그 리스크 인식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강력하고 만장일치면 모호하지 않다. unambiguous. 이걸 갖다가 두세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자기가 외워서 나갔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고용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포장을 한 건지 몰라도 적어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매파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리스크 인식의 변화가 표면적으로는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평행했던 거.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맨데이트 책무를 갖다가 동시에 지고 가겠다고 파월 의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버린 거예요 고용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인식의 변화가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의 목표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두 번이 했어요. 연준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특히나 통화 정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건 너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파월 안 좋아하지만 저건 그래요?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파월의 얼굴에 그러니까. 침 뱉은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것은 진짜 정말 너무했어. 그리고 5년 동안이라고 특필히 또 명시를 하고 그랬나 그건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조금 그래서 파월 보통 이제 새로 신임 의장이 오면은요 전임 의장에 대해서 예의상으로라도 고생을 많이 했고 존중하는 신용이라도 하죠. 예, 그런데 네네. 그 말이 한 마디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테스크포스를 5개를 만들었는데요. 뭐 페드 커뮤니케이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SP 리포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점도표는 물론 SP 리포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가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고 뚝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요. 게다가 발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동성을 갖다가 흡수하겠다고 QE에 대해서 반대해 왔으니까 분명히 이건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팍 치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평소에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도 잡을 수 있다는 게 유동성의 근거에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갈지 사실 경제적으로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의심의 눈길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리나 기조로 계속해서 끌어가는 거고 지금 상황은 아직은 요원해 보이니 이런 주요 추진 사항이라든지 태스크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정보를 제공하던 걸 제공하지 않고 없던 걸 새로 만들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그 시나리오로 점점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을 어떠세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해도요. 연준이 매파적인 신용을 갖다 스탠스를 취하면 어제와 같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트레저리 금리가, 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건 당연하고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특히나 가이던스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좀 많은 어떻게 보면 변동폭을 이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은 이 기준금리에 관련이 돼 있고 기준금리는 또 10년물 미국 트레저리에 연동이 돼 있고 미국 10년물 트레저리는 뭐 론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는 벌써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변동성이 커지면 은행은 거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다 변동성 프리미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앞으로 시장 금리가 벌써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미국에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생산성과 고용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보면은 케빈 러시의 뭐 어투라든가 모든 걸 정리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재미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AI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같이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학자나 교수를 보았던 거기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중앙은행장에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요. 예, AI를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프로파간다 같이 얘기하면서 아메리칸 인제뉴이티의 약자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독창성이 AI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자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가를 잡을 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신념을 넘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뭐 포스터 있잖아요. 가자 뭐 약간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보는 듯한 스타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약간 트럼프와 비슷하다는 그런 측면도 뭐 제가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측면도 들었고요. 현학적인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긴 하지만 단어의 선택을 고심해서 왔고요. 아까 제가 ambiguous
unambiguous라는 어떻게 보면 ambiguous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unambiguous는 잘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unambiguous를 clear라고 안 쓰고 unambiguous를 쓰는 것들. 또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기자단이. 뭐냐 특히나 베센트와 무슨 얘기 하느냐 궁금한 거죠. 너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 일이 우리의 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리돼 있다 역할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separated나 그렇죠. 뭐 다르다 이렇게 풀어서 보통 쓰는데요. 파월 같은 반드시 사일로가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 쉬운 제일 많이 근데 그걸 갖다 delineated라고 썼습니다. 이 단어도 거의 안 쓰는 전 거거든요. 처음 봤어요 사실 이거. 예, 이것을 뭐냐 굉장히 문학적인 단어를 갖다가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굉장히 현학적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란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가 아까 말씀드린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했듯이 동문서답이 너무 많아요. 즉답 즉답이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아까 1인칭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보시면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케빈 러시 의장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다 피하고 싶지 이것을 선택의 문제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갖다가 뭐 파월 의장이 일부러 예전부터 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뭐 조금 더 빨리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공격하는 수단을 썼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너의 지금 얘기랑 맞지 않지 않느냐 기자단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나는 그 얘기를 하긴 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2%를 목표로 그것은 변화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목표는 변화시키지 않겠대요. 태스크포스가 이번에 결성이 돼도 이것은 그 결정에 뭐 예를 들면 리뷰 과정에서 뭐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의 물가 목표를 맞추고 그것을 갖다가 아까 의지를 보여줬듯이 물가를 잡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든 관계없이 나는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고 공동체 내가 담고 있는 연준의 목표는 2%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얘기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고의 단계를 약간 뛰어넘는? 네. 예. 그쵸? 예. 좀 논리가 약간 비약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신 것 중에 제가 사실은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BOJ도 끝날 때 한번 여쭤보긴 할 거지만 요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거죠? 그 11페이지에 이제 연준하고 재무부 관계 질문 해놓으신 거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그러니까 베센트하고 만난 거를 좋다라고 얘기하고 유용하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재무부가 하는 일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리고 워낙 베센트랑 이 머시가 친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채권 매입. 이게 결국 재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그러니까 QE를 중단하고 싶어도 재무부에서의 이 채권 스케줄하고 맞지 않으면 못하지 않는다,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약간 은연중에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걸 보고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냐면 이 속된 말로 짝짝꿍을 한다면 네. 내가 발행을 할 테니까 네가 사줘. 그 뭐 나 예를 들어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럼 그게 다른 게 화폐 현금화거든요. 그렇지, 네. 네. 근데 그런 식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편으로 뭐냐면 예전에는 뭐 독립적인데요. 독립적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 참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계속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재무부 장관하고 계속 보조를 맞춰 간다는 거는 언젠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긴 하다. 게다가 대통령과의 대화 문제는 했는지 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근데 오늘의 문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재무부의 이자 비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베센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센시티브 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가서 이것을 계속 금리를 갖다가 쑤셔서 올리는 발언을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널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리겠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아파 내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쑤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올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건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알고 했으면 지금 당장은 조금 참으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건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모르죠. 없는 우리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오신 김에 BOJ 야.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FOMC야 뭐 금리 인상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BOJ는 금리 인상을 했고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추가 인상 전망도 나왔는데 엔화가 어떤 모습이냐 보면 강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좀 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엔화는 기본적으로 달러에 많이 연동을 해요. 달러에 많이 연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달러에 완전히 연동을 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파적인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 160에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 지금 달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엔화 약세,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엔화 강세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160엔을 지금 저지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지금 지난달에만 1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을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을 했고 게다가 지금 미국 그 트레저리 보유고도 조금씩 지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일본이 많이 뭐 아직도 세계 1위의 보유국이지만 왜냐하면 뭐 당장 모든 것을 갖다가 뭐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BOJ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금리인데 최저금리는 많이 1.5%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두 가지인데 최저금리가 일본의 최저금리가 1.5%라고 보면 그것은 일본 엔화 약세를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예를 들면 수학금리도 다 고려하고 해야겠지만 한 2%까지는 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뭐 미국의 그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기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50엔대 초반까지 쭉 내려오려면 금리에 대해서 양국의 통화의 금리 기조가 확 바뀌지 않는 한 좀 어렵다. 네. 그리고 미국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10월 달에 단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8월 달에는 없거든요. 7월, 9월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9월 중순, 10월 말인데 10월 말에 단행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은 제일 많아요. 네. 네,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빨리 단행이 돼야겠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끌면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케빈 의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은 7월은 좀 빠르지만 적어도 9월 달에는 예를 들면 8월 달에 이제 잭슨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논문 수준의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하는 게 사실 정석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월까지 끌고 가면 굉장히 지루한 어떻게 보면은 야구를 보면서도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 있잖아요.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이 12월인데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9월 달에 인상이 정말 된다. 그러면 BOJ는 더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은 끝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 BOJ는 이번에 이제 1%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은 1월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월. 그렇지만 이번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엔화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165원이 이렇게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달러당.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닥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100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네. 강달러 흐름 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상대 통화들 메이저 통화 엔화도 약하죠. 유로화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달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약해서 달러 원 환율이 높아서 그렇지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지금 뭐 최근에 96에서 99 사이였거든요. 최근에야 100 이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그 연준이 매파적인 반응을 보였기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변화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였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인하 기조를 완전히 폐기했다고 지금 뭐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만약에 시장의 평가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빨리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에 맞춰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달러 인덱스에서 달러는 사실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방 어떻게 보면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엔 BOJ에서 금리 올렸고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물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아직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혹시 본부장님은 그거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한 2년 전에 왜 그 엔캐리 청산 때문에 크게 한번 뭐 가능성이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사람들이 예. 피가 많이 빠진 날. 예, 저는 사실 그때 이제 엔캐리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엔캐리에 대한 영향이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 있는 집 나가 있는 엔화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캐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뭐 양국이 다 많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금리가 돼야지 집 밖에 나간 엔화가 들어오느냐 네.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1%, 예전에는 1.5%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작년까지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정도 지나면 일본의 최저금리가 1.5% 정도 다 다르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도 3%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가정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오늘 보면은 점도표에서도 3월 점도표보다 40bp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3.4% 연말 예상금리가 뭐 중간값이 3.4%에서 3.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이번만 해도 올라갔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본의 그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최저금리가 올라가야지만 예전과 같은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한 뭐 1.75에서 적어도 2%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당장 걱정할 이슈는 아니겠네요. 그 정도면. 그래도 작년에 0.75%에서요. 1.5% 가면 2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좀 많긴 한 거죠. 이자 비용도 굉장히 커진 거고.